히틀러 시대에는 그렇게 영국은 점령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위대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지만 글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53년에 그러니까 53년이면 두 번째 수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회고록. 6권 분량의 회고록 형식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때 노벨 문학상 경쟁자가 누구였냐? 미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스, 해밍웨이였습니다.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52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 중편 소설을 써가지고 1953년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윈스턴 처칠과 같이 올라갔는데 윈스턴 처칠이 그 회고록 형식의 6권 분량의 제2차 세계대전을 집필해 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해밍웨이는 이듬해인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53년에 윈스턴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 받을 때 같이 경쟁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윈스턴 처칠은 구어체는 굉장히 뭐 달변이고 그러지만 문어체는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약간 냉소적인 비판을 했었답니다. 그랬더니 노벨 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한 얘기가 연설, 즉 구어도 문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꼭 글로 써야만이 문학이 아니라 연설하는 것도 일종의 말 잘하고 달변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문학의 넓은 의미의 문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 말을 그냥 좀 귀담아 듣지 않은 뭐 그랬었답니다. 여하튼 53년에는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54년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배경과 전쟁 초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나중에 가면 드디어 그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함에 따라 미국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2년 3개월, 즉 27개월 동안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이젠 더 이상 중립을 안 지키고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일본을 상대로도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을 상대로도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선에도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선에도 개입을 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유럽 전선에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주도했던 미국의 총사령관은 메가더 장군이고 유럽 전선에서 미국 연합국을 주도했던 미국의 총사령관은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953년부터 61년 초까지 4년 임기 대통령을 2번이나 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더는 우리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진주만 폭격을 받으면서 2차 세계대전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도 미국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꼭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승리하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해서 1차 세계대전도 승리했고 역시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의 역할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강국이 됐고, 그전에는 영국이 주도를 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세계의 주도권,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인 독일의 히틀러의 베르사유 조약 파기와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그 일으켰던 내용들, 그 다음에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의 연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일본의 진주만 폭격,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있었던 이제 1942년 6월 달에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에서의 최대 규모의 일본군과 미국 해군 간의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인데, 그건 이제 하와이 근처의 미드웨이에서 이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진주만 폭격 이후에 초기 태평양 전선의 상황은 일본이 주도했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이김으로써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는, 즉 태평양 전선의 주도권을 기존의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게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게 유럽 전선 중에서도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 전선에서도 서부 전선인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이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과 독일의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독일의 롬멜 장군과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간의 전쟁이 엘 알라메인 전쟁입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인데 그게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있었는데요. 그게 그 유럽 전선에서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전차가 동원이 됐었습니다. 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그 진영이 다 유럽 전선에서 단일 규모의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전차가 동원이 됐었던 전투가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이루어진 엘 알라메인 전투, 그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요즘 용어로는 이제 명칭이 볼고그라드인데요. 볼고그라드. 그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았다가 나중에 소련이 역전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전투, 거기에서 200만 명 정도의 그 사망자가 발생됐던 이제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태평양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제 1944년 6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대부분 소련을 제외하고 유럽 대륙 대부분이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영국과 미국이 주도해서 유럽 대륙을 수복하는 작전의 기반을 닦은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고, 그게 1944년 6월 6일 우리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진 게 인천 상륙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데요. 그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한 2달 반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드디어 프랑스 파리가 수복이 됩니다. 파리를 다시 연합군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군을 축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1945년 이제 5월 8일에 히틀러가 그 전에 4월 30일에 권총 자살하니까 독일이 연합국을 상대로
1945년 5월 8일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는데 태평양 전선은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도 한 3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됐고 일본은 또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미국과 계속 전쟁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끌게 되면은 미국 군인들의 인명피해가 너무나도 클 걸로 예상돼서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그런 겁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딱 한 달 전입니다.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 딱 한 달 전인 1939년 8월 2일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그 주장자이신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독일에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무기의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초강력 무기가 독일에 의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히틀러에 의해서 개발될 수가 있다. 만약에 히틀러가 그걸 개발하면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그 신무기가 폭발이 되면 독일이 그 신무기를 개발에 성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편지를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앞으로 1939년 8월 2일 날 보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미국의 UC 버클리의 오펜하이머 물리학자 이런 분들을 다 동원해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고 영국한테도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로부터 그게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개발을 합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핵폭탄의 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드디어 1945년 7월 16일에 1945년 우라늄 원자폭탄도 있고 플루토늄 원자폭탄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약간 좀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945년 7월 16일에 그 미국의 뉴멕시코주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1945년 7월 16일에 핵폭발 실험 성공을 합니다. 핵폭발 실험 성공. 그게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 성공입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이라는 게 핵폭탄의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원자폭탄 폭발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로부터 정확하게 3주 후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하고 3일 후인 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또 한 대 투하를 하니까 일본이 아무리 가미가제 정신으로 무장했다지만 그 핵폭탄 하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피해가 너무 크니까 8월 15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도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이제 이기게 된 겁니다.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도 5월 8일 날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고 그로부터 석 달 후인 8월 15일에는 태평양 전선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 지배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일본이 항복하기 한 5개월 전인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는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가 또 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 그 이오지마는 어디냐? 일본의 수도 동경, 도쿄 남쪽으로, 정남쪽으로 1200km 지점입니다. 1200km면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일본의 수도 도쿄 정남쪽으로 1200km 지점에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의 그 사이판을 점령해가지고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제 그 승기를 계속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이런 작은 섬들 점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점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판에서 도쿄까지 폭격기가 가가지고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딱 중간에 사이판에서 일본 도쿄까지 그 가는 길에 딱 중간에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미국의 폭격기가 동경을 향해서 폭탄을 싣고 가면은 이오지마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공군 대공포가 그 미국의 폭격기를 격추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였던 거죠. 또 폭격기가 폭격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또 격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그 이오지마를 어떻게 해서라도 점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일본으로서는 이오지마의 전략적 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해병대와 해군을 동원해서 이오지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을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전쟁 물자 군인들을 투입해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오지마 전투고, 결국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 한두 달 후에는 오키나와를 또 그 공격을 해서 미국이 또 승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승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전세가 미국한테 유리하게 돼가고, 그런데도 일본은 끝까지 버티니까 더 이상 가다가는 아무리 뭐 이오지마 또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이 이겼다 하지만은 일본군 못지않게 미국의 군인들의 인명 손실도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래식 방법으로 전투를 계속했다가는 우리 미군들도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일본이 계속 항전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7월 16일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정확하게 3주 후인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한방, 또 3일 후인 폭탄 핵실험에 성공한 게 7월 16일이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3일이 아니라 3주 후인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한방 떨어뜨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도 추가로 한방 떨어뜨려서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이 미군 승리로 끝나고, 대한민국이 일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유명 전투를 대상으로 소재로 해서 미드웨이 해전, 그 다음에 엘 알라메인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그 이오지마 전투,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쭉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독사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